영구적 실업자가 4월보다 증가한 동시에 일시적 실업자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 한마디로 개미 털기용 지표가 발표가 돼서 전문적 하락하게 된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실제 고용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파트타임만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좀 뜯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우리는 6월달에 시장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폭발적인 반등이 나오기 딱 한 달 남았고, 그 시작점의 축복은 이번 CPI일 겁니다. CPI부터 나오게 될 건데, 물가가 또 잡힐 거다라는 내용을 오늘 지금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코인진 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일단 최근 비트코인이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아직도 뜨거운 고용 지표를 보고 놀란 마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이 팍 나왔죠. 나왔네요. 그래서 good is bad. 지표가 좋으면 시장은 나쁘다. 제가 작년부터 쓰던 말인데, good is bad로 나오면서 시장은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bad is good으로 나와야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뭐 전 영상에서 수십 개, 뭐 영상에서 2시간짜리 영상이나 뭐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곧 이제 미국 CPI 지수를 앞두고 변동성 높은 장세 속에 이제 좀 남들과 좀 다른 호재들에 대한 얘기만 좀 다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올해 1월 초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때는 잘 체감이 잘 안 드셨겠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좀 이제 와닿죠. 저의 그런 말들이나 카톡방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도 여러분들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변동성이 크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그것도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 더욱더 이제 진실된 이제 거시경제만 찾아다녔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거짓된 거시 발표 때문에, 거짓된 지표 발표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높아서 진실된 거시경제만 찾았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 분석부터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거시경제에 대해서 물가가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서, 이번에는 언제부터 나쁘게 나오면서 물가가 언제쯤 잡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게 좀 가능성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미국 물가는 이미 2%대로 잡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일단 먼저 차트 분석을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분석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1시간 봉상으로 보면 이 파동, 이렇게 71K 뭐 72K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 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저는 이 448일선, 이 448일선을 뚫는 거를 1시간 봉이지만은 제가 엘리엇 파동 1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색깔을 뚫어가지고 이만큼에 대한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48일선 지금 현재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 지금 현재 69K 구간을 지지를 잘 해주면 오를 거다 라는 입장이고,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그 다음에 뚫었던 구간 896일선이죠. 4년선 2레벨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만 2레벨까지도 지지를 해주면 우리는 이 상승분에 대해서 하락이 아닌 조정에 대한 레벨은 이 448일선 부근이나 지지를 위에서 해주거나 896일선 위에서 지지를 해주면 우리는 이 상승분에 대한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과 하락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69K를 만약에 이탈이 되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지지를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타볼만 하다. 69K를 손절가로 잡고 알트를 타볼만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이제 12일인가요?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이 정고점을 뚫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처음에 뚫어졌던 평단가가 여기로 된 거거든요.
이 여기서 뚫어졌던 평단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단가가 된 건데, 다시 지금 현재 개미를 털면서, 고용 지표를 털면서 개미의 물량을 먹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다. CPI 지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가 기준금리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G7 중 첫 완화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는 미국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이므로 이제 미국 통화 정책에 선반영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5월 달에 캐나다 경제가 미국과 고도로 통합되어 있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선반영하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죠. 캐나다가 동결한 거를 보고 제가 미국도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캐나다가 G7 최초로 금리를 동결을 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 최초로 동결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2달 있다가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G7 중 첫 완화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고점이 아니다라고 했죠. 고점이 아니다라고 했고, 저는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익절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111선이 이탈되니까 111선 이탈되니까 하락을 하죠. 여기는 가짜 상승입니다. 가짜 상승. 조금밖에 상승 못하죠. 무조건 111선이 이탈되면 역배열까지 하락을 한다. 역배열이 완성되지 않고는 상승하는 것은 가짜다. 이게 가짜죠. 실제로 또 111선 하락하니까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의 변곡점이 만들면서 실제로 1월 1일 날에 이게 완성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때 23년도에 22년도에 23년도 1월 1일 날에 이게 역별이 완성이 되는 시기에 111선 뚫어줄 때, 혹은 역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 111선을 뚫어준다. 16K를 뚫어줄 것이다. 17K를 최저점이다. 인생의 최저점이다 라고 말했죠. 그거를 반대로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지금 현재 딱 한 번 터치됐어. 이게 3번 이상 터치될 거거든요. 한 번 터치됐기 때문에 2번, 3번의 터치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나오겠고, 그래서 과거에도 뚫고 난 다음에 오르죠. 쭉 오르죠. 111선 여기서 이탈됐나? 안 됐죠.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안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11선 이탈되니까 하락이 나오죠. 고점이 나온 겁니다. 여기가 이탈이 되면.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계획은 유튜브, 코인 유튜버 중에서 이런 계획은 다 얘기를 다 하실 겁니다. 그분들도, 유튜버 분들도. 근데 저는 사람은 계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계획은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제가 제 계획대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 프로젝트로 제가 생방송에서 잡았죠. 생방송에서 잡았던 포지션을 여러분들, 이게 제가 1억 5천을 타 있는데 1억 5천을 타서 이거를 한 50억, 30억, 111선이 이탈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실제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천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용으로 탔습니다. 지금 그래서 1억 정도 수익인데, 지금 펌비로만 한 지금 3천만 원 빠졌거든요. 3천만 원, 4천만 원 빠졌어요. 4천만 원. 그래서 원래는 지금 3억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펌비로 거의 3,2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111선 이탈될 때까지 쭉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5개 정도 들고 있고, 지금 현재는 8,6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좀 크게 시세가 나올 때 제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미리 제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에 무료거든요. 댓글 안에 있으니까 유튜브 외에 공식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제 코멘트를 올려드리거든요. 유튜브를 못 올릴 때.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를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식은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뜨겁게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고용지표를 한번 좀 뜯어서 한번 보니까, 풀타임 노동자는 마이너스 62.5만 명이 감소했는데 파트타임 노동자는 28.6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영구적 실업자가 4월보다 증가한 동시에 일시적 실업자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 한마디로 개미 털기용 지표가 발표가 돼서 전무적 하락하게 된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민자들이 파트타임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증가를 했다. 풀타임은 미국의 진짜 실제 이제 고용 인원이거든요. 미국의 실제 고용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파트타임만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좀 뜯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고용이 좀 좋게 나온 이유가, 이번 고용이 좀 좋게 나와서, 이 고용이 좀 뜨거우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할 수가 없거든요. 고용이 좀 탄탄하니까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고용이 안 좋아요.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닙니까? 물가도 좀 잡히면서. 그죠? 근데 이번 고용이 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가짜라고 하기는 좀 못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번 고용이 좋게 나온 이유가 이런 이민자들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이민자들.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민자들이 확 들어오게 되고, 이제 남부 국경 페트롤을 강화를 하게 되면 또 다이렉트하게 바뀌거든요. 이게 좀 민감하게 팍 바뀌어요. 근데 이민자들은 원래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코로나 때 바이러스가 이제 심해지는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중남미 쪽에서 대기를 하다가 작년에 미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들어온 거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국경 심사가, 이제 제가 아들이며 그 국경 심사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걸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로 바뀌면서 고용 시장을 좀 뜨겁게 만들었던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불법으로 들어와도 기업의 고용 지표에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불법 이민자이더라도 이제 월 고용 창출이 24만 5천 건에서 10만 건은 불법 이민자들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실제로 미국 고용자들은 14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10만 건으로 이민자 때문에 핫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선에 1번 하두가 이민이거든요. 이민인데 미국 시민들은 지금 이 국경 보안을 너무 호술하게 하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마약을 하고 총 쏘고 은행 털고 거의 막 GTA급으로 놀고 있으니까 이 이민을 반대를 좀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이 이민자들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좀 사람들의 지금 의견이 좀 제대로 해라. 이 국경에 대해서 좀 감시를 좀 제대로 해라. 근데 트럼프가 이제 국경을 쳤는데 이제 왜 다 넘어오게 하냐, 제대로 좀 관리를 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 되면 다시 국경을 좀 막고 이민자들을 다 쫓겨내버리겠다. 이제 국경을 만든 사람이 이제 트럼프거든요. 국경의 벽을 만든 사람이 이러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도 5월 9일 날에도 처음으로 기사 나온 내용인데, 6월 달에 바이든이 국경 정책 승부수, 불법 입국자 망명 금지 이러면서, 빠르게 읽어볼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발표했다. 그래서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밝혔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대략적으로 그냥 이제 좀 잡겠다. 이제 좀 불법 이민자를 좀 잡겠다라는 내용인데, 좀 전에 얘기 드린 내용처럼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비농업 고용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게 7월쯤에 비농업 고용이 확 줄어들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지표를 보면 알거든요.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이 흰색 부분,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이 코로나 때 쫓겨났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이민자들이 이미 다 들어온 상태가 없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미 다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다 들어왔죠. 코로나 때 이게 싹 다 빠져, 이 흰 공간에. 근데 지금 이 흰 공간이 가득 찼죠. 이게 최대 고용입니다. 최대 고용. 지금 현재 이민자들이 그만큼 지금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100%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탄탄했던 이유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도 대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트럼프에 비해 이민자들을 좀 환영하는 분위기거든요. 바이든은. 근데 트럼프가 워낙 반대편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고 다닌 사람은, 이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인 취급도 안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국경을 봉쇄할 거다라고 하니까 바이든도 그에 맞서 난 이민자들을 좀 뭐 환영하고 사랑하지만은 좀 관리는 이제 좀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둔화가 저는 이제 7월부터 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바이든 민주당의 대선 계획이 보여서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좀 대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뭐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능력이 좀 미국에 비해 정말 좀 확실히 다르구나. 그들의 이제 미국의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친밀하고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를 핫하게 만들어야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이민자들을 좀 봉쇄를 하고 그렇게 주가를 올려서 대선 지지율을 높이면서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해야 되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또 최대 고용까지 기다렸다가 국경 당국을 좀 강화를 하면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됨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를 정부가 만들고 실행은 연방준비제도인 연준 파월 의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정말 세계 1위 경제 국가인 이유가 왜인지 정말 거시 경제를 배우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이 파란 색깔이 여러분들이 매월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빨간 색깔은 뭐냐면 분기마다 나오는 임금 고용 총조사입니다. 지금 이 빨간 색깔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게 작년인데 작년 23년도 3분기에 나오고 이제 3분기마다 나오거든요. 분기마다 나오는데 이게 7월 달에 나와요. 지금 근데 고용은 지금 빨간 색깔 총 고용은 총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이 매달 나오는 고용 지표는 좀 이게 변동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총 종합적으로 나오는 이 빨간 색깔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지금 되었다. 그래서 이게 또 7월 달에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매월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이런 매월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수에 좀 집중해 있지만은 이 빨간 색깔 QCW 임금 고용 총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7월 달에 이게 매 분기마다 이게 좀 매우 느리게 나와요. 매월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수를 압축을 해서 평균의 값을 내서 그 분기에 나오는 임금 고용 총조사가 더 신뢰가 높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3년도 3분기에는 이미 지금 고용이 좀 많이 낮아졌다. 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후행으로 7월 달에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들어서는 좀 나올 거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우리는 6월 달에 시장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폭발적인 반등이 나오기 딱 한 달 남았고 그 시작점의 축복은 이번 CPI일 겁니다. CPI부터 나오게 될 건데 물가가 또 잡힐 거다라는 내용을 오늘 지금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집세 물가는 후행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죠. 이게 6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도 작년 23년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집세 물가는 지금 상승률이 나중에 되면 후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보면 이 빨간 색깔이 집값이거든요. 집값이 확 오르죠. 파란 색깔이 집값은 떨어지고 있죠. 빨간색 확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집세 물가, 월세는 오르죠. 오르다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죠. 그렇게 크게 하락을 안 하죠. 집값이 확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집세, 월세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집세 물가 상승률이 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CPI 중에 36%가 집세 물가가 차지합니다. 미국의 이제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물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100% 중에 36%가 차지하는 물가의 비중은 집세 물가십니다. 집세 물가. 그래서 이 집세 물가는 이미 후행적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 이미 지금 잡히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리얼 CPI 지수는 지금 2.17입니다. 2.17. 오차 범위가 좀 있긴 한데 2.17%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세 물가는 후행한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은 작년에 집값이 높아서 집세가 올해 1월, 3월 좀 물가가 높게 나왔던 이유가 이 산출 방식이 집값 플러스 집세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오거든요. 이 월세가 집값도 플러스 해버려요.
오로지 집세 월세만 얘기하는 이 산출 방식이 집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집값이 작년에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올란 거에 플러스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월세를 플러스 하니까 좀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나오니까 집세, 월세 물가가 좀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은 떨어지고 있으니 후행으로 집세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트루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거는 실제 지금 현재 후행하는 지표들을 싹 빼가지고 지금 현재에 대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금 연준이 산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랑 다르죠. 이게 진짜 선반영, 딱 지금 후행하는 거 지금의 기준으로 딱 나온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지표거든요. 이게 트루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이트에서 나온 산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주택 가격, 수송 가격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이게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차 범위 0.4%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전 연방준비제 내부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이후의 헤드라인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와 이 지금 현재 트루 인플레이션에 관한 상관관계는 0.97에서 0.99로 좁아졌다. 이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똑같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1의 기준으로 0.99면 엄청나게 흡사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CPI 지수는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2%에 대한 물가에 대해서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미국 CPI는 2%대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보고율이 3.4%잖아요. 미국 CPI가 이게 지금 후행하는 지표 때문에 지금 안 오른 겁니다. 작년 1년 대비해서 지금에 대한 산출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후행하는 지표를 보고 우리가 좀 높게 나온 거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후행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물가는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사이트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은 1월과 3월 달에 좀 높게 나온 물가가 서비스업 물가인데, 서비스업 물가가 조금 나와서인데 거기서 보험 비용이거든요. 보험 비용도 후반영합니다. 작년에 자동차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미국의 보험료는 1년 뒤에 평균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각각 보험 가입 날짜가 다르니 올해 3월까지만 보면 7월, 8월, 9월에 하반기 들면서 그 후행하는 지표가 정상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험료도 많이 내려올 거다. 작년에 자동차 값이 많이 하락을 해서 올해 초에 자동차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올해 1월, 3월 달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비스 물가가 오른 건데 이제 지금 현재는 자동차 값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동차 값이 하락을 했으니까 좀 보험료도 하락할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가 좋아서 고용이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자동차 값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보험료도 지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트루 인플레이션을 지금 이게 오차범위 0.4%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 2.6%, 2.7% 정도 뭐 0.4, 0.6%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제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일 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까지는 잡힐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자동차 값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보험료도 하락할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보험료가 막 떨어지고 있고 뭐 유럽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다 똑같은 유가를 쓰고 물건을 쓰는데 미국은 산출 방식 때문에 물가가 높은 걸로 나온다. 그래서 변수는 유가거든요. 변수는 유가인데 유가는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해 초에 상승을 해서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유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의 유가를 보시면 날봉으로 봤을 때 항상 448에서 위에 있을 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48에서 위에 있죠. 이 위에 있을 때 제가 유가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이게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4월달입니다.
5월에 나왔던 4월의 물가가 낮아진 이유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작년 대비해서 높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합으로 나왔던 이유고, 6월에 이제 6월 12일 날에 나오는 5월의 이제 유가도 지금 이때보다 더 하락을 했죠. 이때보다 더 지금 더 하락을 했죠. 이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5월 달이 언제면 이때부터 5월 달이 이때부터 448선 밑으로 내려왔어. 5월 달에는 4월 달에는 448선 위에 있었는데 유가는 지금 현재 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이 밑에까지. 그럼 당연하게 6월 12일 날에는 이제 후반영하는 이제 보험료라든지 미국의 집세 물가도 어느 정도 36% 차지하는 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보험료도 6월 12일 날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지금 현재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쫄아서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더 주어야 되는지, 위기 속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라고 우리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후행하는 산출 방식 미국 물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좀 후반영하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 미국에서 이런 정체적인 이슈 때문에 뭐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산출 방식 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자기네도 와이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후반영하는 애들을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전부 다 뭐 그런 뭐 이상 좀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좀 공부를 했던 이유가 미국이 22년도 3월부터 금리를 올렸죠. 근데 9%인 CPI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목표인 CPI 지수 2%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22년도 3월 달부터 올렸는데, 23년도 3월 달에 저는 물가가 잡힐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1년 뒤에 금리를 올린 효과가 후행으로 나온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시점부터 1년 뒤에 그 뒤에 물가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나온 쇼츠 내용도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거 그래서 이거 뭐 지금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소리는 껐는데, 이러면서 공포인 자리에서 19.8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공포인 자리가 언제였냐면 이때입니다. 이때면서 제가 이 61선에 왔을 때 19.8K가 우리에 대한 기회다. 그래서 3월달에 나오는 이제 3월달부터 나오는 이 3월달이거든요. 요때 여기 CPI가 좋게 나올 거라서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막바지가 또 나올 거다. 막바지다. 이때 이후에 4개월 뒤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이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 캐나다가 먼저 금리를 동결을 G7 최초로 하게 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때 제가 19.8K까지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딱 쓰고 있는 이평선, 이 이 노란색, 주황색깔, 이 111선을 지지해 줄 것이다. 뚫어졌던 라인을 지지를 해준 라인이다. SBB 은행이 터졌고 25K에서 19.8K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15.5K가 최저점인데 19.8K까지 하락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요. 실리콘밸리가 파산하게 됩니다. 미국의 중소은행이. 얼마나 공포입니까? 근데 저는 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을 보시면 뚫어졌던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해주면 상승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 지금 현재에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CPI 지수는 좋게 나올 것이다. 3월 CPI 발표 전후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을 드린다. 3월 CPI 이후로는 25.2K를 뚫는 무빙이 나올 거예요. 이때 물가가 6%인가? 6%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대까지는 잡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물가가 3%대로 잡혔죠. 그래서 점점 이 금리 인상을, 지금도 고금리잖아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어디까지 뻗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연준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현재 6월달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6월달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나올 거죠. 후반영하는 물가도 포함이 되면서 물가가 지금 스테이키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제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이 이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돈으로 이렇게 들어왔냐면 유동성을 만들었거든요. 23년도 4분기부터 24년도 1월 1분기에 미 정부와 연준의 공조, 이게 시작이 됐다고 이제 22년도에 제가 올려드렸던 어, 뒤에서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단기채 발행을 하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23년도에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옐런이 단기 국채를 끌어올리고 장기 국채를 끌어내렸다라는 증거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4월 달에 FOMC가 없고 4월 12일 날에 CPI 지수는 낮아질 것이고, 이걸 한번 보시면 미 정부와 연준의 공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초 3월 달까지죠. 3월 달까지. 그래서 2분기부터는 높이 뛰기 위한 의도적 순 고르기, 예고들이 2분기에 단기채 순발행을 감소를 시켜요. 2분기 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금 납부가 겹치면서 이런 고용도 좀 둔화되면서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잡히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용해지니까. 왜 그러냐면 2분기부터는 이 단기채 트레저리 빌, 이제 재무부에서 상한 기간입니다. 이게 유동성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이 단기채 발행에 대한 단기채를 딱 우리가 그걸로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서 이제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올해 4월 달부터거든요. 올해 4월 달. 그래서 상한 기간이라서 4월 달에는 좀 주춤했지만은 이 상한 기간이 끝나는 이제 24년도 3분기부터는 순공급이 또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23년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올해 3월까지 유동성 공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재무부 장관이 단기채를 가지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2분기에서는 상한기간입니다. 상한기간. 그래서 다시 3분기부터는 순공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이미 재무 그거를 먼저 이렇게 계획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매 분기마다. 재무부의 정책은 그랬고, 연준의 정책은 6월달부터 QT를 축소를 하고 완화적 스탠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테이퍼링이 이제 긴축이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를 줄이는 행위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선거 전 금리 인하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사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도 지금 이제 G7 최초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고, 3분기부터 바이든 재선을 위해 경기 부양 및 물가 안정 모두 잡으려고 할 것. 3분기에서는 단기채 순 발행을 확대 전환 예정이며, 공급망 개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 투자 유도 예상, 기업 투자 이연되어 온 만큼 하반기 발행 사이클 7월에서 9월 강환의 금융 요건 완화 전망, 바이백, 경기 둔화, 피봇 기대는 장기 금리를 하락한다. 이게 장기 금리를 하락을 하게 되면 피봇이 뭐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났다. 이제 그런 피봇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금리 인하를 대한 기대를 주면서 장기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10년물 금리죠. 이제 국채 금리죠. 하락하게 될 거고, 그 TGA 방출 가능성이 높고 기업 스프레드가 안정화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확정됐고, 정말 이제 변하지 않을 단 하나는 4분기에서는 대선과 무관하게 10년간 의무 지출 집행 계획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동성 부양을 지속할 거란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미국의 대학교 등록비 내주고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그냥 계속 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미국의 물가는 3, 4년 동안 미국 물가가 24% 올랐어요. 24%는 올랐는데 우리가 1년에 이자가 3% 주죠. 3년이라 치면 9%죠. 마이너스 9% 하면 이 적금을 넣어도 마이너스 15%예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투자를 할 때 좀 똑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현재 시장 분석이랑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아진 거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 때 나간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이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이 좀 시작이 되면서 고용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과 물가도 후반영하는 것들이 하반기 7월 들어서는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지표를 만들고 지표 데이터 무쇠인 연준 파월 의장이 결정을 할 거다. 정부는 계획하고 연준은 실행하는 미 정부와 연준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미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했다면 이제 2분기에서는 연준이 시작이 될 거고 3분기부터는 둘 다 미 정부와 연준의 짬뽕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세는 저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제발요. 예. 라고 말씀드리고 6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곧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하고 난 다음에 2, 3개월 뒤에 미국도 금리를 동결했으니 미국도 늦어도 9월 안으로 미국도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거다라고 오늘의 영상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 정말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낙입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이 좀 귀찮으시면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